드디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이분들 때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한 명 한 명 정말 밉네요. 올해 2023년에는 이분들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표정들을 보니까 각자 다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우선 주요 일정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내일 1월 2일 월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한국의 수출입 동향은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드디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네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 미국의 CPI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회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1월 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리뷰해 보겠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점검사항들 이야기하고 금 관련 이야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기 침체 논란입니다.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를 붙여봤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BOA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드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확실하게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를 보면요.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4분기 때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지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다 아직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왜 경기 침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의 핵심 근거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금리를 올린 것의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최악으로 반영된 거는 지나버렸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기가 금리를 올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2023년을 생각할 때 그냥 정말로 그냥 막연하게 하는 생각들 있죠. 야, 모두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나 되니까 높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발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소비와 관련된 건데요. 자, 우리가 2022년에 안 좋았고요. 2023년에도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놓고 봤더니 리얼 디스포저블,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은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내가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실제로 사 먹으려고 보니까 짜장면 몇 개 못 사 먹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2022년에 굉장히 컸는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해소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소비가 안 좋았지 내년에는 소비가 좋다라는 의견이죠. 여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는 초과 저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왜곡시킨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개인들한테 다 일일이 꽂아주다 보니까 이 꽂아준 돈들이 계속 여전히 많아서 아직도 많은 돈들이 있고 아직도 소비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줄어들 텐데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제가 양파 껍질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내구재 관련 지표 그리고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까지는 파월도 이건 진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찐득찐득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잘 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이제 끝났네. 이게 위기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면에 그 주택 가격, 그 주택에 대한 부채는 이렇게밖에 안 늘었다는 거죠. 부채는 상승했고요. 집값은 폭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08년 당시에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 이것이 역전되는 이 구간에서 위기가 왔다. 부동산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집값이 아직도 많이 빠져도 위기는 부동산발 위기는 안 올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집값이 빠지는 게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거둬들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모두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오히려 주가가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자기 충족적 예언. 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소비를 줄이자. 야, 기업도 이제 구조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는 자기 억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소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자 라고 하면서 센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들이 어떤 식으로 2023년에 현실화되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와 저축, 공짜 돈, 이거 이제 정부에서 쏴준 돈,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 위기와 관련된 양면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안 알려진 큰 리스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이 그림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2022년 11월부터 쭉 나오다 보면은 벌써 이게 지금 넘어온 게 보이시나요? 부채 한도가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에서 주말 동안에 미국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은 현재 가장 큰 리스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한데 연착륙보다 더 무서운 거는 부채 한도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채 한도 이야기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요. BOJ의 후폭풍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합시장의 경고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전해드린 얘기는 YCC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YCC를 이제 철회하면서 국채 매도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예정에 없던 국채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미 YCC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BOJ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BOJ, 그러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야, 이게 지금 먼슬리로 한 달에 이런 정도 사다가 아베노미스 할 때 엄청 많이 샀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샀는데 12월 달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도 정말 황당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BOJ가 들고 있는 일본 국채의 비중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뭐 자체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BOJ가 찍어내는 돈은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의심이 듭니다. 일본 정부에서 빌린 돈의 50%는 그냥 여기서 그냥 써가지고 준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BOJ가 원래 옛날 목표는 0.25%였는데 이번에 0.5%로 올렸죠? 그러면서 시장 금리는 0.25%로 맞춰져 있다가
여기로 한 번에 폭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수합 금리는 이미 여기서부터도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BOJ 정책이 통과된 이후로 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0.8%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건데요.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슬로프를 쭉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10분 지각하면 그래도 지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봐줄게 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1시간 지각하고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0.25%에서 0.5%로 한번 올리기가 어렵지 올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릴걸?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1월 18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슬리퍼리 뭐 미끄러져가지고 이거 0.7로 또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2022년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제가 올려드린 500건의 영상이 사실 너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구조적 변화들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도 생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막 변화된 것 같은데 이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분, 그리고 또 뭐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가격이 약간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책의 내용들을 밑줄을 쳐가면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만원짜리 책을 10권 사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집에다 놔두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가 달아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이제 2023년에도 끝까지 생존합시다. 제가 함께 할게요.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관련돼서 새해 이후로 나온 이야기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뉴스에 이창용 총재님께서 나왔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네요.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좀 뭔가 무섭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말도 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가 너무 딱 인상적이더라고요.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융 안정 간의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충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금리를 올리거나 올린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레고랜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경기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고 금융 안정도 지켜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상충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 다만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수출입 동향은 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무역 수지는 6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으로도 무역 수지 적자는 472억 달러였는데요. 중간에 이제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수입이 너무 늘어가지고 적자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후반부터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또 이게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의 무역 수지는 언제나 2008년을 제외하고 항상 흑자였는데 2022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좀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올해 전망도 사실은 좋진 않습니다. 메모리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안 좋아지는 폭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역시 역성장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무역량이 많을수록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무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올해 수출이 잘하면 제로 성장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2% 정도는 감소할 거다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올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진짜 복병은 유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어느새 80불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앙두랑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의견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작년 성과가 무려 50%를 야, 이거 50%. 작년처럼 어려운 구간에서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 트레이딩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생각이니까 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흥미로웠는데 이분이 트위터에다 쓴 글을 블룸버그에서 기사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완전히 리오픈을 하게 되면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가져오셨는데요. 글로벌 오일, 그러니까 글로벌 원유 수요량은 1986년부터 이 점선을 따라서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죠. 점선을 따라서 증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리오픈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글을 보니까 460만 BD, 하루에 460만 배럴을 더 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지금 100만 BD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많게는 2배에서 4배 정도의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에이, 그래도 전기차로 많이 전환됐으니까 원유 수요가 뭘 그렇게 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뼈 때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추세로 돌아갈 경우,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전 추세로 돌아갈 경우에 회복되는 수요는 약 460만 배럴이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100만에서 200만이라면 엄청 큰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판매된 전기차가 3,500만 대인데 이것 때문에 절감되는 원유 수요는 60만 BD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중국이 재개방, 리오픈을 하게 되면 중국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오가는 항공편이 추가된다라는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가에 대해서 중국에 리오픈하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좋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하게 된다면은 유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전해드릴 소식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채권을 사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주는 것과 같이 채권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살기는 너무 어려운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싼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채권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투자했어야 되는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쓰레기 채권으로 들어간 돈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18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18조 달러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완전히 소멸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쓰레기 채권에도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자산 가격이 조금만 빠지더라도 살려고 하는 저수지에 물이 정말 많았다, 돈이 정말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돈들이 다 사라지고 이자를 주는 채권으로, 채권도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해요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포모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23년에 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뭘 안 해야 돈을 안 깨질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모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 어떻게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제는 잊어버리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렇고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금 구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1969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고 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특히나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는 곳에서는 3분기에 400톤 정도를 샀는데, 이거 맞춰보니까 이거 누가 산 거지? 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2010년부터 분기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2022년 3분기 때 정말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이 규모는 2010년 이후로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빠질 수 없겠죠.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또 나왔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요, War and Commodity Incumbence입니다. Incumbence가 무슨 단어인지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저당권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금, 은, 원유, 구리 이런 커머더티와 관련돼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저당권 누가 들고 있는 거니? 그거 어딨니? 그 실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했던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썸네일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여러분 2023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왼쪽에 있는 분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영향력이 클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든 경기든 모든 것들이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극체제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원유와 관련된 혹은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있죠? 시진핑과 사우디 빈살만이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한 사진이 마치 1945년에 미국이 사우디에 가서 야 우리 이제 좀 잘 사이좋게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뭔지 모르지만 대응이 되면서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면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자, 멀리 30년에서 50년이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는 GCC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협력할 건데? 그런데 다 사줄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뭘 사줄 거냐고 보니까 모든 범위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할 텐데 이 모든 범위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가히 패러다임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LNG 그냥 엄청 살 거고, 그리고 업스트림, 그러니까 기름을 캐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저장, 운송, 정제, 시설까지 내가 다 투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MCBDC 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CBDC와 관련된 것도 준비해놨고, 게다가 통화 수합까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안화로 거래해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졸탄이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5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짧다라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지표도 5년 후에 본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지표들을 생각할 때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를 고려했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인 거죠. 중동에서 중국에다 싼 원유를 먼저 주고 나중에 서방 국가에는 안 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에너지 협력을 하는데 아예 그냥 완전 패러다임 자체가를 바꿔버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달러 안 쓰고 CBDC, 돈의 통로는 CBDC, 게다가 통화 수합도 해줄게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졸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원유 가져갈 때는 금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서방 국가를 뒤통수를 팡 때리는 거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좋은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22년 전까지는 이 두 개와 똑같이 움직였던 것이 금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두 개의 간극이 아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의 불안, 그리고 다극체제로 가면서 뭔지 모르게 불안해서 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단신 정리해야겠는데요. 미국의 임금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과 관리직이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리직이 아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훨씬 더 빨리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의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블루 칼러는 괜찮은데 화이트 칼러가 불리하다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가 너무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PDF 책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끝까지 생존합시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